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해 봅시다. 6.25 전쟁이 끝난 1950년대 고민할 필요 없어. 가와 나 모두 50년대가 소설의 배경이야. 모든 것이 파괴된 극한의 생활에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도덕과 윤리를 내팽개치는 타락한 인간상 이 나오는데 이게 누군가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생존이 지상과제였던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 풍조가 만연했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했다. 그래서 나는 소설 제목부터가 불신 시대였구나 라는 거 확인.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도덕과 정의를 앞세우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현실에 무기력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쉬웠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누구냐를 이제 또 찾아야 돼. 이 사람 누구냐? 손창섭의 잉여인간과 박경리의 불신시대는 이와 같은 전후의 50년대 현실을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 됐을까요? 앞으로 넘어봅시다. 천천히 살펴볼게요. 요것만 하고 10분 쉬었다 할게. 눈 너무 졸려도 조금만 참어. 와, 엄청 큰 따옴표 나오면서 인물들 간의 대화가 나오고 있지. 누구 대사인지 헷갈리지만 않게 잘 체크해 놓으면 쉽게 어디가 있어. 1번, 3번. 게다가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에 소년까지 있기 때문에 재수 좋으면 1, 2, 3번 다 건들 수 있다야. 이렇게. 앞으로 넘어올게요. 그래, 너 이 병원은 어떻게 알았니? 접대 아버지하고 돈 꾸러 왔어요. 돈 꾸러? 여기를? 네, 아버지가 엄마하고 무슨 얘기 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 데리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이거 소년. 요 대사도 소년. 그래, 돈은 꿔갔니? 아니요, 나보고 길거리 서서 기다리라고 해서 한참이나 이 앞에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저녁에 돈 마련해 갖고 돌아갈 테니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만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 이 대사 누구 대사야?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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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와 소년의 대사였었어. 이렇게. 이 소년의 대사를 통해서의 확인되는 건 뭐야? 가난해. 아버지가 돈을 빌리러 다녀. 만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괴로울 때 하는 버릇이었다. 요 한 문장 때문에 여러분들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있어? 네. 뭐? 연기의 어, 어, 버릇. 어. 그거를 누군가가 만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지. 그 다른 사람 누구야? 서술자지. 서술자가 사람의 속마음과 습관까지 다 알고 있어. 몇 인칭 무슨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알 수 있어. 이건 엄청 중요한 스킬이야. 현대 소설을 읽으면서 시점을 파악해내는 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옷이라고는 언제나 탈색한 서지 군복 바지에 퇴색한 해군 작업복 상의만 걸치고 다니는 초라한 익준. 오케이. 이 소년 누구 아들이야? 익준이. 그렇지. 익준이 아들이야. 그러면서도 익주는 병원에 와서 돈을 꿔달라고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일이 없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건 누구야? 만기지. 뿐만 아니라 그는 단 한 번도 딱한 집안 사정을 입 밖에 내보천 일이 없었다. 만기도 그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까지 말이 아닌 줄 몰랐다. 너 몇 학년이니? 학교 그만뒀어요. 그럼 놀고 있어? 신문 장사예요. 만기는 그런 말까지 캐물은 걸 도리어 후회했다.
소년을 위로해서 돌려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여기까지 소년이 한 일은 뭐야? 지네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만기한테 알려줬죠? 됐어? 네. 옆에 2번 답 찾아주세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남의 시설을 빌려서나마 개업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만기는 오케이. 남의 시설을 빌려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야. 자신의 생활에도 극도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그만치 10식구에 버는 사람이라고 만기뿐이니 당할 도리가 없었다. 대가족이 먹고 입는 일만 숨이 가쁠 지경인데 동생들 학비, 대학 하나 고등학생 둘, 초등학생 다니는 자기 장남, 무서운 지출이다. 피를 짜야듯 거의 기적적으로 감당해 오고 있었다. 10식구를 키워야 되는데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들, 초등학생 하나, 이거 한 달에 한 3천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이거 이렇게 먹여 살리려면. 그 밖에도 장모와 어린 처남 처제들만 아득바득대고 있는 처가에 다달이 쌀값이라도 보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 3,500원 벌어야 되겠는데 이 아저씨 한 달에. 하기사 그런대로 개업을 하고 있는 만기에게는 다소라도 수입이 있었다. 그나마 만기는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는 있어. 돈은 벌어와. 근데 그게 많이 벌든 아니든 상관없이 빠듯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전쟁 이래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익준이 무직이야. 그만치라도 지탱되어 왔다라는 건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다. 익주는 취직을 단념하고 있었다. 일제시대에 겨우 중학교만 나왔을 뿐 기술도 빽도 없어. 나이마저 30고개를 반이나 넘어서고 취직은 하늘로 그 말 그대로 별따기였다. 게다가 남달리 정의감과 결벽성이 세기 때문에 사소한 부정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는 어떤 직장이 얼려 걷었다 해도 오래 붙어 있지 못했을 것이다. 도덕과 정의를 앞세우는 사람 누구야? 익준이야. 빨리 체크해야지. 이거 익준이야. 확실히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지. 그렇잖아. 지금 무직이잖아. 네, 이렇게. 다시 돌아와. 사변 6.25 전쟁 전에도 직장다운 직장을 오래 가져보지 못했던 그는 오로지 그의 성격 탓이었다. 장사를 하고자 해도 미천도 없고 고지식한 그에게 될 일도 아니었다. 생각다 못해 노동판에 섞여 봤는데 해보지 않던 일이라 한 1인분 감당할 수도 없었거니와 사무실에서 인부들 임금을 속여먹는 걸 알게 돼서 대뜸 쫓아가 시비 끝에 주먹 다짐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확실히 정의로운 인간은 맞는 것 같다. 그러기를 최근 1년 동안 양심적이고 동지적인 자본주를 얻어서 먹고 살 수도 있고 국가사회에 이익이 될 사업을 스스로 해야겠다고 하면서 날마다 거리를 휘젓고 다녔는데 그가 말하는 국가사회에도 보익하며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상대의 일용잡화 및 식료품 상회 가게를 하는 거였지. 친지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들과 교섭이 잦은 기독교인이 있었어. 그 친지의 말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 민간인들의 대부분이 식료품이나 일용품 같은 걸 거의 도쿄나 홍콩에서 주문해다가 쓰고 있다는 것이다. 왜 서울에서 안 사 먹고? 외국인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한 손실이고 불편한데 쪽팔려. 한국 상인들의 물품은 가격이나 질에서 신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홍콩이나 도쿄에서 주문에다가 사다 쓴다라는 거다. 그래서
외국인을 상대로 식료품과 일용품 공급해줄 양심적인 한국 상점의 출현을 누구보다 외국인 자신이 절실히 요망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해? 이거 외국인들 상대로 내가 장사해 보겠다 이런 생각 해야지. 대부분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친구에게서 그 말을 들은 익주는 단박에 얼굴이 벌개가지고 병원으로 달려와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냐라고 탄식했었던 것이다 라고요. 됐을까요? 네. 다음 계속 읽을게요. 2번의 정답은 2번이었죠? 소년을 통해서 만기가 익춘이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됐으니까. 다음 요걸 알기 위해선 개라는 걸 알아야 해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개를 조직했어. 한 달에 10만 원씩 내. 나한테. 내가 개주야. 그래서 너 요즘 돈 빨리 급한 돈 필요하다면서 50만 원 줘.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달에 10만 원씩 걷어. 근데 당신은 벌써 돈 한 번 받았지. 이자로 11만 원 내. 그리고 2번한테 거둔 거 줘. 이렇게.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마지막 사람은 얼마 받아? 얘는 아까 40만 원 받았는데 얘는 44만 원 받을 수 있지. 이렇게. 개돈 줘. 라고 해서 받아서 받자마자 이렇게 줘? 아니야. 며칠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할까? 이거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쟤한테 주려면 한 보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얘한테 빌려주고 쟤한테 이자 받아서 내가 챙기고 이렇게 주고 이런 생각 하지 않나? 근데 어때? 이 사람의 돈을 안 갚으면 난리 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개주가 도망가는 거지. 돈 떼먹고.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진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50만 원이야. 진영이는 속으로 놀랬다. 개를 해서 빚만 뒤집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50만 환이나 누구한테 돈 떼먹혔다라고요? 그게 놀라운 거야. 됐어?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맨날 평소에 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 힘들다, 나 가난하다 찡얼찡얼대고 있었던 이 친척 아줌마가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자면 안 돼. 영원히 잘 수가 있어. 나한테 맞아 죽어가지고.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게는 남겨진 게 그거밖에 없었어. 나라고 돈을 얼마 떼었겠니? 설마 내가 잘 되면 빚이야 갖고 살지. 아이고야. 아우 찡얼대는 소리 듣기 싫어. 그 돈마저 내주면 난 영영 파멸이지. 진영이는 얘기해. 그거 원래 아줌마 미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이잖아요. 진영은 어디 미천든 장사였냐고 오금을 박아주고 싶었다. 오금이면 어디야? 신체 일부에? 오금이 저린다 하잖아요. 그치? 무릎 뒤쪽이 오금이지. 아주머니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인즉 보통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면 뭐예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해 주지.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 오랜 기간 벌어졌었던 일을 몇 줄 사이에 다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목해야 돼. 죽은 사람은 돈을 쓴 회사의 전무였으며 5월 달에 빌려간 50만 환의 이자는 한 푼도 받아본 일이 없었다. 불안해진 아주머니는 전무에게 원금을 달라고 했으나 내놓지 않아서 생각하다 못해 신자, 교회 다녀 의논을 했더니 그의 남편인 김씨가 일을 봐주겠다 하기에 일을 맡겼다.
김씨란 사람이 수단이 비상하여 마침내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게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돈 얼마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에 써주는 게 어음이야. 그 며칠 뒤로 전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라고 한다. 아주머니가 전무한테 50만 환을 빌려줬는데 전무는 자기네 회사에서 급하게 쓸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사장 대신 아주머니한테 50만 환을 빌린 거지. 원금을 주지 않으니까 아주머니가 어떻게 주세요 했는데도 안 줘.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의 신자의 남편한테 일을 통했는데 남편은 사장한테 약속 어음을 받은 거야. 됐을까?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아주머니, 제가 이 약속 어음 받아왔으니까 요거 잘 갖고 계시다가 날짜 되면은 그 회사 가서 돈 받으세요. 라고 얘기해야지. 원래는. 그런데 사장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다행인 일이었으나 웬 까닭인지 김씨라는 사람이 약속어음을 주지 않고 무슨 협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뜻이다. 자, 여기 남편 김씨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김씨가 진짜 나쁜 놈이면 이럴 거예요. 이 약속어음을 날짜에 돼서 그 회사에 간 다음에 자 사장 일로 와 50만 환이라고 써있지 나한테 30만 줘 내가 이거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렇게 중간에 슈킹 할 수 있지 않나? 이럴 거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돈 앞에서는 다 남이야. 그렇다고 그를 의심한다던가 비위에 거슬려 놓으면 돈 준 사람 전무 죽고 없잖아요.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속이 탄다고 하면서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는 거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이가 얘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전무란 사람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큰 돈을 줬어요? 그 왜 있잖아 상배 아버지야. 에? 영세 세례 받았다라는 학생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그리고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에 오게 될 거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저 아줌마한테 돈 뜯어 먹으려고 자식을 일부러 아줌마 다니는 교회 보내서 세례받게 한 거야. 아줌마는 그러면 같은 교회 신자니까 엄청 믿을만하구나 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지. 근데 아들 세례받게 한 것도 다 계획됐었던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상배 아버지한테 설계 당한 거야.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은 것만 해도 신용보증으론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이의 말에 풀이 죽는다. 진영이는 풀이 죽은 아주머니한테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 준 아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아줌마. 단순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영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처음엔 아유 아줌마 꼴보기 싫어 아유 등신이라고 했었는데 사연을 다 듣고 보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밉지는 않아. 빨리 깨워. 저 노골적으로 저렇게 자고 있는 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저거. 그래서 어떡하실 작정이에요? 아 오늘 맞을 거 한번 봐준다 그런 거 오늘 쓰려고? 글쎄 말이다.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제 생각에는 김씨가 일은 봐주지만 어음은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다고 어음 찾아간다고 일 안 봐주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른 야심이 있다고 봐야죠.
아유, 김씨가 일 안 봐주면 그럼 네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여자 혼자 하려니 호락호락해 보일 것 같아서. 아주머니의 말투는 애원이었다. 글쎄. 자, 이런 일에 끼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딱 질색이었다. 그러나 진영은 약점을 다 안 뒤에 거절해버리는 게 무슨 악마취미 같아서 그래요. 도와줄게요. 태도가 바뀌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점심을 차려왔고 점심 먹으면서 아주머니는 한결 후련해졌는지 여러 가지 잡담. 아유, 그래도 돈 받으면 그래도 문제야. 이제 겁이 나서 남 줄 생각도 없고. 무표정하게 밥을 먹었다. 딴 말 말고 돈 찾으면 장사해요. 저도 자본이나 장만해서 장사할래요. 넌 취직하면 되지. 취직이 쉬운가요? 또 찾아낼 수 있는 정보 뭐 있어? 진영이 지금 백수야. 하다 안 되면 거리에서 빵이라도 구워야죠. 아유, 너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 말 하려면 대학은 나와야지. 진영이 대학 나온 백수야. 할 거면 취직 못할 거 없잖아. 난 장사라도 해야지. 아줌마 정신 들 차렸어, 이거 봐. 그래도 돈 벌기는 걔가 제일이야. 힘도 안 들고. 이 아줌마는 나쁜 년은 아니야. 근데 그냥 그래, 좀 개념이 없어. 아주머니는 숟갈 놓고 성냥가지로 이빨 쑤시면서 말했다. 아유, 그럼 그렇지. 아주머니의 눈을 들여다본다. 이거 봐. 확실히 악의 그늘이 없는 맑은 눈이야. 아무튼 돈 벌어야 돼. 돈이 제일이야. 세상이 그런 걸. 이라고 하면서 전쟁 직후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대해 얘기하죠. 134번 여유 있게 시간 드릴게요. 그래봐야 4분이지 뭐. 시작. 시간 낭비하는 거야. 첫 번째 문단. 균형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두 번째 문단.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격하면 어쩌고 저쩌고 총수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만. 한편 이자율은 세 번째 문단은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 할 건가 보네. 네 번째, 오호, 또 이자율 나온다. 두 문단에 걸쳐 문단 첫 번째에 이자율이란 공통된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자율이 이 글 전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구만. 거봐, 또 이자율 나오네. 이자율이 뭔지 때려잡는 게 이 지문의 목표구나. 옆에 5번 문제.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OX 문제죠. 옆에 6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 읽어봐야 도움 안 돼. 7번.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 누군데? 고전학파. 고전학파가 떠든 건 밑줄, 니은, 케인스 학파. 이 사람들이 떠드는 건 꼬불꼬불 밑줄해서 잘 구분해 놔야겠군. 다음 8번. 그래프 나오면 혼자서 중얼중얼 거려야 돼. 이 그래프는 국민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구나.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자율은 낮아져. 국민 소득이 낮아질수록 이자율 높아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국민 소득 높아져.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국민 소득 낮아져.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야. 이자율이 높아지면 국민 소득은 낮아지는구나. 이자율이 낮아지면 국민 소득은 높아지는구나. 이러한 말이 분명히 한 번쯤은 나오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숫자 옆에 0, 1, 2가 있으면 기억해. 무조건 제로가 기준이야. 근데 L1에서 L0에서 L1으로 가고 있어? 왜 그럴까?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지문 읽으면서 할 일이야. 됐어?
천천히 보자. 한 가지 상품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들 경제 배워서 알겠지만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는 건 비쌀수록 많이 팔고 싶어. 공급 곡선. 가격이 높아질수록 안 사. 수요 곡선. 둘이서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을 나라 전체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해 보면 총 수요는 모든 경제 주체가 사려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고 총 공급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팔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 된다. 만들어낸 만큼 다 사면 총 공급과 총 수요가 일치하겠지. 괜찮아? 눈이 풀리고 있는데?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면 화살표 이렇게 해. 재고의 증가로 생산이 둔화되지만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초과하면 초과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이 활발해지게 된다. 그 결과 국민소득도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수요 공급이 만나는 데서 결정이 돼요. 끝. 더 이상 문제될 거 있나? 없어. 나는 없다고 보는데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줘야지.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정하면 총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로 이루어집니다. 야, 엄청 중요한 부분. 총 수요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이런 걸 고급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수학 공식. 이 수학 공식이잖아. 이렇게.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란 기업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설비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 요거 많이 팔리네. 돈이 되겠는걸? 땅 사. 야, 우리 제품 왜 이렇게 잘 나가? 기계 한 대 더 들여. 그게 투자지.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장래에 일정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상 수익과 투자 비용을 비교하여 투자를 할지 말지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자율이다. 요렇게 화살표. 맞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기업이 은행에서 차입하여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이자 비율이 높아지면 화살표,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화살표,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화살표,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위로 올라와. 이제 요령 하나 알려줄게. 경제지문이죠. 문제건 지문에서건 그래프가 나온다.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뭐라고? 중얼중얼 해야 된다. 제로가 1, 2로 바뀐다.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래프에서. 다음 어려운 용어 쓸까요? 수학 공식이 나온다. 반드시 문제에서 써먹게 되어 있다. 경제지문에서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원인과 결과 관계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밑에 줄 쓴 거. 얘네는 옆에 써놓는 게 도움이 훨씬 될 거야. 차라리 시간 조금 5초, 10초 쓴다고 해도 쓰는 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야? 옆에 아무 데나 써도 돼. 총 수요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써놔. 다음 이자가 높아지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 투자 비용이 늘어나. 그러면 투자가 감소해. 됐을까?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또 속으로 외쳐보는 것도 괜찮아. 이자율이 내려가면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투자는 늘어날 거야. 이렇게 정반대로 된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라. 한편 이자율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요렇게 화살표. 요렇게 화살표.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낳는 투자안이 있다고 하자. 이때의 연 이자율이 10%라면 100만 원 갖고 나중에 110만 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90.9만 원, 100만 원 나누기 이자율 0.1 이렇게 더하는 거라고. 됐을까? 그러면 이자율이 20%라면 현재의 100만 원은 1년 뒤에 120만 원과 같고 1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되는 거겠지. 됐어? 연 20%로 상승하면 83만 3천 원이 됩니다. 기업에서는 현재 가치가 큰 안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므로 끊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살표.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므로 화살표. 투자를 줄이게 된다. 다시 쓸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요렇게 또 옆으로 오자. 투자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체크하지 마.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가 줄어듭니다를 요렇게로도 설명하고 이렇게로도 설명을 한 거야. 그거밖에 없어. 지금 내가 쓰는 거는 전부 다 뭐야? 뭐가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화살표 표시한 거밖에 없어. 장담컨대 얘네들 반드시 문제 풀 때 써먹을 거예요. 이렇게 경제 지문은 저렇게 글로 된 걸 이런 식으로 너네 표시해서 이해할 수 있어? 물어보는 게 다야. 경제 지문은. 그러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마. 딴 거 신경 쓰지 마. 수학 공식 나오면 쓰고 뭐 하면 뭐 합니다. 이거에 체크만 할 수 있으면 경제 지문이 사실상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됐을까? 기억나? 방학 기간 동안에 내가 모의고사 문제 풀어주는 이유가 뭐야? 저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내려와.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면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써. 이자율이 내려가면 여기 봐.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줄어들지. 그러면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는 늘어나야지.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면 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 Y,R을 평면으로 나타내면 우하향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거 봐. 우하향 그래프 만들어지잖아. 다시 앞으로. 한편 이자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화살표 총 수요의 증가로 이루어진다.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또 옆에다가 쓸까?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 총 수요 증가한다. 총 수요 증가한다. 국민 소득 증가한다. 그러면 그래프 오른쪽으로 이동. 그래프 오른쪽으로 이동. 됐어? 자, 그러면 끝났어. 어디 있냐면 여기. L0에서 L1으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뭐야? 옆에다가 쓰면 뭐라고 쓰면 돼? 지금 뭐 하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라고 그랬어?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L0에서 L1으로 가는 거야. 8번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이미. 하지만 앞에 조금 더 읽어보고 할게. 이자율의 변화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 어떤 기업은 이자율이 내리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기업은 그렇지 않고 관망할 수가 있다.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하며 이자율 인하가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야. 이자율에 민감해져.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고. 기울기가 완만하게 바뀌어. 기울기가 완만하게 바뀐다. 이자율 인하가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화살표. 됐나요? 죄송해요.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야. 네. 이자율의 민감도에 대해 고전 학파와 케인스 학파의 견해가 상반된다. 우리 아까 뭐 하기로 했지? 고전 학파는 밑줄 긋기로 했지. 투자가 이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 투자가 이자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다. 케인스 학파는 기업의 투자가 합리적인 원칙보다 기업가의 이 야성적 충동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야, 임원들 다 모여. 우리 내년부터 두부 사업할 거야. 에? 저희는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야, 요즘 안 좋은 거 같은데 내년에 내년에 딱 3개월 기간 줄 테니까 구조조정해. 직원들 40% 날려. 이럴 수 있다고. 야성적 충동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그러면 우리 밑에다 쓸 수 있어. 여기 얘는 니은이고 얘는 기역이야.
그렇지 않아? 또 위로 올라와. 아, 두부도 진짜 손두부 맛있게 하면 진짜 좋은데. 두부 먹고 싶다.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래프의 기울기는 국민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적절성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됐나요? 5, 6, 7, 8 네 문제 시간 엄청 여유 있게 주지만 니들은 바빠야지. 시작. 그렇지 않아? 그러면 물건이 재고가 쌓일 텐데 국민 소득이 증대가 된다고? 아니요. 사람들 돈 안 쓸 거예요. 틀린 이야기 1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이 투자 감소하고, 잘 봐. 기업이 투자를 감소하면 총 수요도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지. 3번.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초과해. 물건 100개 만들었는데 필요한 사람은 120명이야. 초과된 수요 20개.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면 어떡할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 거야? 어떻게든 직원들 쪼아가지고 20개 더 만들어서 더 팔아먹어야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초과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이 증가한다. 맞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 비용은 감소한다. 여기 봐.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 비용 하락하죠. 4번 맞지. 폐쇄된 생산물 시장에서 투자와 정부 수입이 지출이 일정할 때 요게 그대로야. 소비가 감소하면 총 수요 줄어야지.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1번. 됐어? 자, 내가 사기꾼처럼 느껴질더라도 그냥 믿고 따라와. 썼잖아. 지금 어때? 얘네 다 써먹고 있다고. 옆에다 쓰는 거. 눈을 왜 그렇게 떠? 어? 옆에 6번 봅시다. 어떤 은행이 20억을 빌려서 수명이 10년인 생산 설비를 구하려고 한다. A 설비를 투자했을 때에는 투자안이 첫 해에는 10억, 매년 10, 9, 8, 7, 6 원씩 줄어들고 10년 차에는 1억이 될 걸로 예상되지만 B는 첫 해 수익이 1억이지만 2, 3, 4 늘어나서 마지막 해에 10억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이자율은 10%다. 됐을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면 A, B 뭐 선택해야 돼? 뭐 선택해야 돼? 어디 가서 회사 할 생각하지 말고 주는 월급 따박따박 잘 받아와. 취직해서. 무조건 A지. 이유는 두 개야. 왜냐면 이자율이 10%야. 갈수록 돈의 가치는 줄어든다고. 이렇게. 돈의 가치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10억, 1억, 9억, 2억. 돈의 가치가 거의 똥값이 됐을 때 1억, 10억. 어때?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은 최대한 많이 빨리 걷는 게 이득이야. 됐어? 그 다음에 얘네 뭐 했어? 20억 은행에다가 돈 빌렸지. 20억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빚 안고 살 거야? 빨리 털어야지. A 안을 선택하면 몇 년이면 20억 털 수 있어? 3년이면 털 수 있어. 3년 되기 전에 털 수 있어. 빚 20억을. 근데 B로 하면 4년 꽉 채워야지 빚을 다 털 수 있다고. 그러니까 A안이 무조건 좋은 거야. 이해됐어? 이자율이 현재보다 높다면,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 비용 증가하지. 그 얘기 어딨어?
썼어.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 비용 증가한다고 썼어. 1번 무조건 맞는 얘기지. 2번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커지는 이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긴 개뿔 바보지 이거. 3번 현재의 이자율이 유지되면 1 안의 첫해 수익은 10억 2 안의 10년차 수익 10억 둘 다 10억이지만 가치가 똑같아? 아니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가치는 이자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3번 맞지. 이자율이 높아져 예상 수익보다 투자 비용이 커지면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생산 설비 구매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겠군. 맞죠. 수익금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 간다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투자 비용은 1안이 2점 몇 년, 2안은 꽉 채워서 4년, 투자 비용은 1안이 2안에 비해 적게 들겠군. 맞지.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다음 기업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밑줄 꼬불꼬불. 정답 1번. 기업은 국민소득 늘리는데 이자율 인하 정책이 효과가 크다고 본 반면 왜?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랬거든. 니은은 효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기울기가 급하게 갈 거거든. 그래서 정답 5번. 됐을까? 찬호 8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아, 이건 3번입니다. 왜요? 저기 아까 전에 써있죠. 정말 나온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래프가 나오면 옆에 뭐라도 써야 돼.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됐어?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 L0에서 L1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싹 다 지우고 소비와 정부 지출이 늘어날 때지. 총 공급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그래프, 도표 나올 때 뭐라도 쓰면 도움이 된다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됐을까? 잘 봐. 내가 지금 문제 풀어준 게 뭐 특별한 게 있어? 없어. 몇 가지 원칙만 쓰는 거야. 공식이 나오면 쓴다. 위아래로 화살표 쓴다. 그래프가 나오면 그 관련된 내용을 적어본다. 그거밖에 없어.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4개 중에 3개씩은 맞출 수 있어. 지문을 통으로 날려서 하나도 못 맞췄는데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됐어요? 네, 잠시 정지.